작은 서점. 에밀리 그리어슨 양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 에밀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신분 차이가 나는 북부 출신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50대의 펜을 들고 63세의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신인 소설가 와카타케 치사코의 에세이입니다.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 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으로 다독이 박성환님께서 해외에서 팟캐스트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책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만 그럴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요즘인데 작은 서점 최고입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맞아요. 아니 책은 읽고 나면 왜 이렇게 누군가와 붙잡고 수다를 떨고 싶죠? 맞아요. 근데 이제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이 그때그때 안 나타나니까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를 붙잡고 나 오늘 이 책 읽었는데 야 이런 내용이다 하고 저는 이제 그 대상이 항상 가족인데 네. 이제 점점 외면해요. 저를 듣기 싫은가 봐요.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라디오 통해서 이렇게 또 팟캐스트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진짜 좋네요. 따뜻한 해외에서 들으면 또 더 반가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오늘 또 우리 어떤 작품으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라는 소설이고요. 네. 윌리엄 포크너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예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 소설이 미국 남부 고딕 문학이라는 장르의 네. 어떤 대표격인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제목이 근데 뭐 에밀리에게 장미를, 에밀리를 위한 장미, 약간씩 좀 번역이 좀 다르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네네. 맞아요. 원제는 네. A Rose for Emily라고 합니다. 네. 그 고딕 소설이라 그러면 네. 뭔가 기괴하고 으스스하고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지금 방금 또 미국의 남부 고딕 문화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장르라고 봐야 될까요? 그 고딕 소설만의 어떤 그런 서스펜스가 있는데 이 미국 남부 고딕 문학이라는 거는 네.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된 그 남부 상류층의 그 몰락상이랑 네. 그 고딕 소설의 그 공포랑 그 기괴함을 결합한 장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고딕 소설이 보통은 이제 중세, 그 유럽의 그냥 어두운 성 네. 막 이런 데 나왔다면 네. 남부 고딕은 그 미국의 남부의 네. 저택이랑 사회로 그 표현 기법을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작이고 네. 보통은 남부 고딕이 네. 고딕이 아니라 남부 고딕이 되면서 뭔가 기존의 고딕 문학이 가지고 있던 서스펜스가 조금 줄어들고
줄어들고 오히려 뭐 인종, 계급, 그런 폭력,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더 부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 소설은 그 고딕 소설의 서스펜스도 유지를 하면서 네. 이런 사회적인 그런 차별이나 계급 같은 것도 잘 녹여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가죠? 사실 미국 현대 문학에 엄청 큰 족적을 남긴 문호고요. 네. 그래서 1897년생이에요. 62년에 돌아가셨고 사실 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9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하셨고 네. 또 그 대표작으로 소리와 분노,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8월의 빛, 압살롬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네. 자기가 창조한 어떤 공간이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배경을 쓰이는데 사실은 요크나토파 카운티라는 그 어떤 마을을 자기가 만들어낸 가상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요크나토파 카운티라는 그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계속 소설을 가상의 써왔던 마을. 네. 자기 공간을 좀 이렇게 창조해내는 네, 작가. 네, 네. 근데 이 윌리엄 포크너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또 헛간 불태우다가 있잖아요. 거기도 혹시 요크나토파 카운티?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예전에 최미석 작가와 이제 하루키에 헛간을 태우다를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윌리엄 포크너의 맞아요. 거기서 헛간을 따온. 불태우다가 있어가지고 네. 이 계보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네. 버닝 영화까지 해서 네. 그걸 최근에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하루키까지 영향을 끼친 작가라는 네.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남미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서요. 네, 보르헤스나 네. 마르케스 같은 그 영향력이 미국 문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남미 그런 작가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포크너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 요크나토파 카운티라는 가상 그 공간이 어떤 그런 세계 문학사에서 되게 네. 기념비적인 허구 공간으로 그래요. 평가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한테도 많이 영감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장강만 작가님도 네. 윌리엄 포크너 영향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금 서점 직원인 네네네네. 장강만 작가님의 또 현수동 세계관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마포구에 네. 뭔가 현석동과 신수동 사이에 있을 것만 같은 항상 그 현수동이라는 공간을 자주 이 소설 저 소설에서 이 책 저 책에서 자주 쓰시고 그 세계관을 이어서 아무튼 현수동이라는 포크너의 유산이 곳곳에 지금 전 네. 세계에 뿌려져 있군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마덕동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저는 네네. 한 소설에서만 썼어요. 이걸 만약에 여기 마덕동을 다른 데서 또 쓰고 이 옆에선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소설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약간 시대적 배경, 미국의 이제 이게 남북전쟁 이후에 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면 더 좀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미국 남북전쟁 그 1860년대 요때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전에는 미국 남부가 그 대규모 농장 그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백인 귀족층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 흑인 노예의 노동력에 기반한 그 목화 농업으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귀족 그런 삶이 있었는데 노예제가 갈등이 이제 폭발하면서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게 되죠. 4년에 걸친 내전의 끝에 결국은 노예제가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신분제가 네.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됐더라도 그걸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그쵸, 네.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누리던 걸 계속 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쟁도 치르기도 했고 그래서 남부 그 백인이 기득권층이었던 백인이 4분의 1 이상이 전사했대요. 그리고 네네. 소득도 완전히 그냥 감소하고 그냥 한마디로 신분 경제 그냥 몰락의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가 당시 그 이후에 굉장히 피폐해지면서 특히 이제 막 지주들의 삶이 몰락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귀족 가문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과거의 영광과 전통에 네. 집착을 하는데 버리진 못하고. 네, 근데 나는 돈이 없고 네. 변화하는 세상에 네. 적응하지 못하는 네. 요런 이제 배경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고 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노예제도도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남부는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도 지금 흑인 노예들이 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나와요. 좀 덜커덕덜커 불편한 좀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 이후이긴 하지만 계속 흑인이 계속 그런 집안일을 봐주고 있는 하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가문이냐면 에밀리 그리어슨 이게 시간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유의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에밀리 그리어슨이라는 여인의 장례식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요크나토파 카운티에 제퍼슨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가산의 공간입니다. 네. 하지만 너무나 현실과 닮아 있는 그 제퍼슨이라는 남부의 그 작은 마을 주민 전체가 장례식에 참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조문도 조문인데 10년간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택 내부를 장례식 하는 김에 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호기심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로 쫙 이제 이야기 거슬러 올라와요.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년 동안 왜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그 에밀리가 그 한때 명망 높았던 그리어스 가문의 외동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북전쟁 이후에 가문이 몰락의 길을 가고 그 얼마나 그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였겠어요. 그래서 딸에게 구원자가 막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자고 다 쫓아내요. 누구도 내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에밀리는 그 아빠 때문에 계속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결혼 누가 하자고 해도 다 그냥 아빠가 쫓아내서.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세요. 결국엔. 근데 이제 남은 게 그냥 집 한 채 뿐이에요. 정말 그 집 한 채. 가족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에밀리가 아버지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시체가 집 안에 있는데 사흘 동안 시신을 내주질 않아요. 마을의 그 전 시장이었던 그 사르토리스 대령이 나옵니다. 이 대령이 어떻게 이제 유인을 하냐면 아버지가 예전에 마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앞으로 너의 세금을 면제해 줄게. 그러면서 세금 면제해 줄 테니까 이제 뭐 문 열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꺼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마을에 돈을 빌려준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편의를 봐주려고 했는데 새로운 이제 시장이 부임을 할 거잖아요. 근데 세금을 이런 게 어딨어. 뭐 아무런 뭐 기록도 없고 뭐도 없고 세금 걷어야지 이런 게 어디서 세상에 이러면서 계속 그 집에 가요. 세금 걸기 위해서 세금 내라고 독촉하는. 네. 저는 이 장면도 너무 웃긴데 계속 저는 세금을 안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해. 그러면서 아니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무 문서가 없다. 그러니까 사르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죽었잖아요. 네. 이 제퍼슨 마을에서는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냥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에밀리가 되게 긴 병치레를 겪었다고 나와요. 그런 에밀리 앞에 호모 베런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을이 그 인도를 포장하는 이제 포장 공사를 쫙 해요. 근데 이제 북부에서 내려온 공사 감독관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유쾌하고 막 사교적이고 그러면서 일요일마다 에밀리랑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이제 스캔들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인싸예요. 아이 동네에서 보면 이제 저 남녀 연분 났네, 연분 났어. 뭐 이런 시선으로 보겠네. 그래서 이 남부 귀족 가문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신분이 낮은 북부 출신 남자랑 교제한다는 사실이 완전히 그냥 사람들한테 완전 스캔들이 되고 근데 또 호모 베런이란 이 남자가 결혼할 의사가 없는 남자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 베런은 사실은 남자를 더 좋아하는 남자고 결혼 같은 걸 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 장면 제가 낭독을 해볼게요. 한 동네에 우리를 치면 막 몰락한 양반집의 고명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주어가 다 이제 동네 사람들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에밀리라는 이 고귀한 신분의 이 여인을 감히 외지에서 온 신분도 낮은 저 노동자 같은 북부에 그것도 이제 남부면 북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제 적으로 느끼겠어요. 둘이 어울린다는 거에 대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분개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에밀리랑 그 가문이
이제 다 몰락했지만 마지막 남은 자기의 그래, 자부심 같은 느낌. 거죠. 이 동네 네. 사람들의. 네. 아, 네. 그러니까 막 쟤는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던데 결혼 같은 거 할 의사가 없고 네. 에밀리를 갖고 네. 노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식으로 막 쑥덕쑥덕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참 안 됐어 이 말이 참 걱정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꼬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건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침례교 목사가 또 에밀리를 찾아가요. 대화를 네. 나누는데 저기 근데 에밀리네는 성공이라면서요. 네, 그쵸. 그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성공인데 이제 네. 목사가 찾아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화를 거부하죠. 그런데 또 이제 또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약국에서 비소를 구입하는 거예요. 독약이죠. 비소는. 용도를 물으니까 에밀리가 말 안 해요. 그래서 에밀리가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야? 막 걱정을 하는데 에밀리가 또 스캔들이 일으켜요. 갑자기 남성용 은제 그런 몸을 꾸미는 그런 세트에 호모 베론의 이니셜을 새겨서 주문을 하고 남성용 의류도 구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다 보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딱 옷을 갖춰 입으려나 보다. 살림을 차리네. 이제 드디어 이 둘이. 네. 근데 원래 이제 에밀리 친척들이 좀 에밀리를 돌봐주러 네.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친척들이 떠난 어느 저녁에 호모 베론이랑 에밀리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로 다시는 호모 베론이 목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결국에는 차였구나. 결국엔 그가 북부로 돌아갔고 네. 에밀리를 갖고 놀고 떠났구나. 네. 동네 사람들이 붕괴할 만하네요. 네. 근데 아버지가 죽은 지 한 2년쯤 됐을 시점이에요. 시간상 호모 베론이 사라진 직후에 에밀리의 집에서 엄청나게 극심한 악취가 퍼져나와서 이웃들이 막 민원을 제기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면서. 근데 또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경찰이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악취 난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 또 양반이잖아요. 네, 네.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기준으로는 네,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냥 석회를 그 집 주변에 뿌려요. 그러니까 냄새가 사라집니다. 네. 그 이후로 에밀리마저 안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은둔을 해서 창밖으로 막 봤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고 한동안은 자기 집에서 동네 아이들한테 도자기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거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만두고 에밀리가 점점점 뚱뚱해지고 머리가 점점점 하얘진다고 묘사가 돼요. 근데 이 묘사가 제가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약간의 시간 순으로 네. 제가 지금 듣기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막 좀 시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쵸?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그 에밀리의 이미 망가져버린 에밀리의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네, 네. 시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모습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무슨 찰흙덩이에 뭐를 넣은 것처럼 그 눈을 박아 넣은 것처럼 얼마나 뚱뚱해졌는지. 머리카락이 철회색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철회색. 네. 계속 그 뚱뚱한 몸과 철회색 머리카락을 계속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 흑인 하인인 토비만이 그 집에 드나들 뿐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첫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수십 년이 흐르고 에밀리가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장례식 끝난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 미치겠어요. 네. 도대체 이 방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층에 방문이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를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낭독을 해볼게요. 네. 에밀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꿈꾸면서 신혼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철회색 머리카락 하나가 딱 발견되어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걸로써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남성 그쵸. 그 양복 개켜놓은 거 옆에 에밀리가 누워 있었던 거구나. 네. 지금 결정적인 결말을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네. 안 할게요, 저도. 그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네, 에드가 앨런 포의 공포소설급의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눈치를 다 채실까? 아무튼 좀 공중파에서 읽기는 좀 부적절한 장면이기도 해서 네. 직접 읽어보세요. 저는 간혹 이렇게 우리 장유진 작가님이 단편들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충격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예전에 왜 잠깐만 생각이 안 돼. 오믈렛이 갑자기 뛰어서 도망가는 뭐 그거 있잖아요. 오믈렛이 달리는 밤. 윤고은 작가님. 그런 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반전으로 결론을 맺는 이 단편 소설들의 매력.
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길. 한 번쯤 읽어볼만 하죠.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를 꼭 한번 널리 알린 단편이기 때문에. 네, 윌리엄 또 포크너라는 작가도 워낙 유명한 아까 이제 미국의 대문호라고 하셨으니까 네. 짧게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네, 에밀리에게 장미를. 근데 에밀리를 위한 장미,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게 지금 장미가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장미는 소설 속에서 전혀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뭐예요 이게? 10수년 전에 사실 읽고 제가 이거 왜 골랐냐면 네. 이제 뭐 장미가 필 계절이라서 그러네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뭔가 그 집 방벼락에 장미가 있었고 침대 위에도 장미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읽으니까 장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밋빛 뭐 커튼 이런 건 나오지만 그래서 그 포크너 작가가 이 제목에 대해서 뭔가 비극적인 삶을 살 여인에게 바치는 이 경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네네. 설명한 적이 있고 왜냐하면 그래요. 장미가 사랑, 추모, 애도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평생을 이렇게 보는 에밀리에게 작가가 건네는 어떤 헌사이자 장미 한 송이를 딱 이렇게 작가가 건네는 거죠. 제목으로서.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막 서술 방식이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독특하게 이제 장례식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약간 정신줄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집중 안 하고 보면 너무 헷갈릴 만한 구도기는 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점이 계속 바뀌거든요. 네네. 시점이 또 과거, 현재 두 개가 아니라 그 세금 시점, 악취 시점, 네네. 아버지 죽음 네네. 시점 계속 바뀌어서 좀 복잡한데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특징이 그 서술자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영어로도 저도 위예요, 위거든요. 그냥 동네 사람 전지적 어떤 그런 그래서 시점인가? 네. 네. 1인칭이죠, 사실은. 위니까. 근데 1인칭 복수로는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소설은. 근데 이 위가 누구냐?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의 화자가 마을이에요. 네. 제펀슨 씨.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마을이 에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형식이라는 점도 굉장히 독특하고 네. 이런 어떤 비선형적인 그 서술 구조랑 이런 집단적인 시점이 그러니까 에밀리를 그 뭔가 에밀리가 사실 이거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썼잖아요. 그러면 되게 혐오스러운 인물로 비추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걸 쭉 썼으면 되게 공포스러운 인물 아니면 이상한 인물, 혐오스러운 그러니까 인물. 약간 정신 이상자의 한 여인이 이상하게 막 괴팍하게 늙어가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막 그런 느낌인데 진짜 맞아요. 막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없애버렸네요. 네. 이렇게 바뀌니까 오히려 이 에밀리가 비극적 환경에 어떤 노인,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변하는 거죠. 오히려 진짜 이 아버지의 어떤 그 그늘이 이 여인에게 죽을 때까지 계속 드리워져 있으면서 한 여인의 비극이 아버지한테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인물이어서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에밀리가 사흘 동안 자기 아버지 막 시신을 내주지 않잖아요. 그러게, 예. 이 행동이 저는 이 윌리엄 포크너가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위에서 깔아둔 장면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영상으로도 만들어진 네, 맞아요. 단편이라면서요? 영화는 아닌데, 네네. 긴 영화는 아닌데, 네네. 83년에 미국에서 단편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분 길이고, 뭔가 그런 고딕적인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현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철회색을 띤 그녀의 머리카락 이거 네. 좀 염두에 두시고 끝까지 책도 읽으시고 이거 영상은 못 보죠?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영상이죠. 제가 IMDb에 있는 건 확인했거든요. 그래요? 정보만 보려고. 아. 그래서 근데 거기 IMDb 같은 데 보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나와 있잖아요. 왠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보고 싶으신 분들.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곡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또 제가 명곡을 또 가져왔는데요. 넬의 멀어지다라는 곡인데 멀어지다? 이 곡이 2008년에 제가 또 넬을 엄청 좋아해요. 네. 2008년에 나온 그 4집 군대 가기 직전에 낸 4집 앨범 Separation Anxiety 제 분리 불안이죠. 이 앨범 제목도 살짝 어울리는데 이게 아주 명반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걷는 시간이란 곡은 다들 아실 네. 거예요. 엄청 유명한 곡인데 그 곡 다음에 실린 곡인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이 소설이랑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멀어지는 건데 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아닌 욕심이었을까?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한번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집착에 관한 노래다. 자, 아무튼 이 책도 사랑과 집착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제가 끝을 얘기해버릴 것 같아요. 장유재 책갈피 숨어있는 명작을 오늘 소환해 주셨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였고요. 저희는 내일에 멀어지다 우리 장유진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24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책 골라오셨나요? 혹시 다독이 분들은 스드메라는 단어나 혹시 브라이덜 샤워, 웨딩 박람회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도 익숙해요. 그렇죠. 저도 잘 알아요. 네. 저도 뭐 결혼을 한 지는 진짜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에 결혼을 하셨거나 혹은 지인들이 결혼 앞둔 사람이 있다면 다들 흔히들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특히 이 목록들 앞에 놓이게 되면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회개해야 할 게 많아 이러면서. 근데 그 숨막힘의 정체를 정면으로 파고든 사회 분야 도서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도서명은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란 네. 제목인데요. 그 이소연 작가가 쓴 K 웨딩 르포르타주라고 나왔어요. K 웨딩도 있어요. 뭔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약간 패키지 상품 같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네, 올해 3월 31일에 나왔고 나오자마자 여러 언론사 기사로도 이미 접하신 분들이 많은 책이기도 한데요. 5월이 유난히 또 결혼이 많은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결혼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결혼식 르포르타주. 결혼식이 뭔가 이렇게 뭐 범죄 행위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무슨 사회 현상이 아닌데 이거 왜 그 좀 조합이 좀 이상한데요? 네, 좀 낯설기도 하죠. 네. 그래서 르포르타주가 사실 그 사회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쓰는 그런 책이잖아요. 네,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이소연 작가가 직접 결혼을 앞두고 이 모든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취재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경험이 또 묻어나는 작품이군요. 네. 그리고 업계 관계자라든지 결혼을 준비했거나 하려다 포기한 커플들까지 여러 명 인터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분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소연 작가님은 그 미디어 스타트업 유닉이랑 이제 당근 이런 곳에서 6년간 에디터로 일하신 분이고요. 네. 기후위기라든지 여성인권,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룬 작가님이세요. 네. 전작 제목도 좀 신박하긴 했는데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분 거예요? 네. 읽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제목은 너무 유명해서. 맞아요. 네. 이게 또 패션 산업의 실태를 고발하고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이제 직접 실천한 내용이어서 출간 당시에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게 2023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BBC 그 100명의 위대한 여성들 프로젝트의 인터뷰어도 활동하시기도 하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긴 한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논피션계에서는 이 작가님을 되게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워낙 유명한 분이군요. 네. 환경 소비 문제를 좀 꾸준히 다뤄온 분이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이 직접 결혼을 이제 앞두게 되고 쓴 책이다 보니 또 현실감도 있고 좀 비판적인 의식으로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작가님이 긴 소비 리스트를 친구들한테 이제 받아보게 됐대요. 원래 결혼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너 이거 해야 돼. 너 해야지.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잠깐 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많은 소비를 해야 하지? 라는 이제 질문이 시작되신 거죠.
네, 아무래도 작가님이 전작에서도 패션 산업의 과잉 소비를 문제 삼아 왔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이제 또 결혼하려고 보니까 또 다른 그런 구조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저도 결혼해본 입장에서 이미 해봤으니까 약간 비판을 막 하기가 네.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저자님은 직접 이제 분노와 질문을 계속 터뜨리고 있다는 점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네. 단순한 그 고발 저널리즘이나 학술서가 아니라 뭔가 본인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경험이 주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재 범위도 되게 넓은데요. 좀 결혼식 가지고 뭐 긴 책을 어떻게 쓰나 했는데 진짜 빡빡하게 쓰셨더라고요.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로. 진짜. 그래서 뭐 40년 차 네. 웨딩 업계 관계 전부터 6개월 차 이제 갓 플래너를 시작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2010년부터 2025년 사이에 결혼했거나 네. 하려다가 포기했거나 혹은 할 예정인 커플들을 22명 정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우리 소비 패턴,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폭넓게 다룬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저는 뭔가 이렇게 아직 읽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좀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진짜 K-웨딩의 민낯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웨딩 드레스 숍 스케치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설명드리자면 한 웨딩 숍에서 이제 예비부부가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여러 숍을 돌아봐야 하는데 이 드레스마다 각 디자인 저작권 보호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드레스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요즘 그래요?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플래너들이 이렇게 종이 한 장 주면서 그 그림을 그리라고 네, 직접 스케치를 해오라고 네. 그리고 드레스마다 다 뭐 반짝이는 세틴이나 뭐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구나. 그걸 다 체크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하나의 단면인데 네. 한국에서 결혼식 준비는 사실상 목적지를 네.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는 것 같다라고 네.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기혼자들이 나타나거나 친구들이 나타나서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정말 네네. 안 하려고? 막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설득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일을 앞두고 남들 다 하던 대로 해야 뭔가 안전할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너 왜 안 해? 그 뭔가 이렇게 부정이 탈 것 같고 그 뭔지 아시죠? 네. 근데 너무 공감은 되는데 그 특히나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왜 이렇게 결혼 준비하면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진짜 준비 과정이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객을 초대하기 위한 청첩장이라든지 그 청첩장을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드레스 대여를 하고 맞아요. 그 드레스를 대여하려면 숍투어를 해야 하고 근데 요즘에는 숍투어도 그냥 도시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을 예약하고 드레스 입어보신대요. 그래서 메이크업 예약도 해야 하고 메이크업 을 또 할인받기 위해서 패키지를 계약하고 이렇게 끝없도 없이 소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뭔가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4년에 결혼 몇 년 했는지는 그때보다 뭔가 조금 더 예민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드레스 숍 투어를 하면서 메이크업까지 다 받고 간다는 얘기는 또 처음 봤거든요. 예. 뭔가 이제 들으면서 좀 숨이 확 막히는데요. 네, 이게 뭐랄까 저도 깜짝 놀랐던 구절이 있는데 결혼식 직전에 승모근 주사를 맞는 여기 어깨에 그 근육, 네, 근육에 그 근육 이렇게 좀 이렇게 죽이려고. 네, 이렇게 어깨를 가녀리게 보이기 위해서 승모근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드레스 핏을 살리려고 이렇게 목선과 어깨선을 이렇게 가녀리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갑자기 여기 근육을 죽이면 뭔가 부작용이 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보톡스로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근육은 다시 불어오르긴 하는 거죠. 네. 근데 막상 이제 결혼식 날 가면 그 승모근 주사 잘못 맞으면 그러니까요. 네. 잘못 맞을 수 있잖아요. 네. 팔에 힘이 빠져서 드레스 자락을 잡을 힘이 안 들어간대요. 네.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고 뭐랄까 신부님들이 그 인생에 한 번뿐인 그날 위해서 뭔가
다른 날들을 소모하고 희생하는 데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혼도 사랑도 그리고 자기의 삶마저도 모두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결혼식 앞에서는 그렇게 저자분이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웨딩 사업이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아이러니를 되게 직면하신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 큰 경사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크게 잡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라는 비판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자도 책에서 또 말을 하는데요. 그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1년의 준비가 경제적 차치를 넘어서 의미의 착취가 되어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랑이 서비스로 구매 가능한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모든 감정들마다 가격이 매겨진 결혼식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의미의 착취다. 이 표현 굉장히 강렬한데요. 네. 또 업계의 구조도 되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웨딩 중개 업체들이 스드메 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휴업체와 대량 계약을 받아서 박리담회 형식으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도 있고 제휴 마진도 있고 광고비 같은 이 이윤 구조가 소비자인 이제 예비 부부에겐 정작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뭘 선택하면 꼭 옵션 추가금이 계속 붙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첩장에 약도 하나 넣으려면 추가금 넣어야 한다. 약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부케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추가금. 진짜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걸 그 속어로 추가금 파티라고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20여 년 전보다 이 뭔가 그 업계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먹이 사슬처럼 뭔가 계속 서로 착취하는 그 구조가 심화됐네요. 이거 정말 다시 결혼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막 힘겨운데 아니 지금 이렇게 사실 이것도 이제 소비를 하는 거면 그 어떤 그 경제 활동인데 정확한 견적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확한 경적서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게 합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연봉만큼 사실 큰 돈을 쓰게 되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서. 근데 정부의 비대칭이 사실 이 웨딩 산업을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들이 여러 불합리를 겪어도 이 정확한 경적서가 없으니까 문제를 삼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큰 결혼식을 앞두고 나서 뭔가 자기의 삶에 되게 뜻깊은 의뢰잖아요. 이 소중한 자리가 자기의 뭔가 의견 때문에 좀 망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신다고 해서 그거를 또 업계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착취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 규제 같은 건 없나요? 웨딩 비용 문제가 그 뭐 정책적으로도 논의가 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책이 그 지점도 다루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공정위에서 예식업에 관한 표준 약관을 이제 제정하기도 하고 공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예식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식당이라든지 뭐 정장이라든지 드레스, 화장 이런 거를 사실 그 서비스 물품의 이용을 강요하는 그런 체계가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뭐 여기에서 하시려면 네네. 우리 드레스 써야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생겨났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제도는 분명히 예비 부부를 보호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식을 치를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이렇게 강매가 금지되자 약간 웨딩드레스라든지 메이크업, 촬영 이런 것들이 가지치기 하면서 별도의 업체처럼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이 결국 만들어진 거죠. 예. 그리고 또 서비스마다 각자 살아남아야 하니까 추가금이 생겨나고 그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걸 한 번에 컨트롤해줄 웨딩 중개업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결혼식장을 그러면 안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도서관에서 하는 결혼식도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의미 있다. 네, 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있어서 도서관에서 결혼하시는 좋네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공 예식장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게 서울에서는 그런 공공 예식장을 잡으려고 1년 반 전부터 막 100여 통의 전화를 계속 해야 한대요. 근데 지방 공공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 대여비가 영원임에 불구하고 7년째 단 한 건의 예식도 없다가 사라진 그런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규제와 정책이 있어도 수요와 인식이 정작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걸 지적하시면서 네. 뭔가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포퓰리즘적인 네. 황상보다는 이제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소비 구조 자체를 정부에서 좀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정책 또 업계 문제 정말 말 그대로 르포르트 아주 많네요. 네. 이렇게 결혼식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 신부들이 좀 고생하는 게 또 결혼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부에 집중적으로 신부를 또 다루는데요. 저자는 이제 결혼 준비에서 여성이 끊임없이 수행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 신부 스스로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끊임없는 관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상이 돼서, 네. 드레스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그쵸.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시술도 하고 이러면서 책에 이런 구절이 또 나와 있어요. 몸에 대한 혐오를 시작으로 완성이 되는 웨딩드레스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를 결혼식 때까지 빼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스스로 자기를 이제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결혼식에서 끝나지 않고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익힌 방식이 결혼식 이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또 문제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 100일이라든지 돌잔치 인스타그램에 네. 그 완무하고 해시태그까지 다는 모유수유 끝까지 한다는 게 좀 완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든 단계가 마치 결혼식처럼 네. 이렇게 꼭 통과해야 하는 의례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네. 인생의 단계를 통과하다 보면 맞아요. 정작 네. 그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은 또 희미해져 가는 거죠. 네. 저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죠. 진짜. 근데 이게 네. 아직까지도 뭐가 이렇게 이제 의식처럼 의례처럼 이걸 다 지키지 않으면 뭔가 진짜 도태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방식에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결혼식 얘기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또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네. 이제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를 닮아 있다고 작가님도 지적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SNS에 사실 서로의 결핍을 자극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소비를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 가장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환경 활동가시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환경 문제도 또 다루고 계신데요. 네. 결혼식 1회당 이산화탄소 배출 추정량이 14.5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큰데 한국에서 한 해 평균 치러지는 결혼식이 약 30만 건이니까 네. 단순 계산만을 해도 335만 톤. 네.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결혼식으로 인해 배출되는 셈인 거죠. 아니, 결혼식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435만 톤이나 배출이 된다고요?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이게 이렇게 만 톤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애매한데 석탄 화력 발전소 하나가 1년간 배출하는 양이랑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식장 뒤편으로 막 종량제 봉투 가득 실은 막 쓰레기가 트럭들.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엄청 줄지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꽃뿐만 아니라 뭐 일회용 장식품이라든지 풍선, 요즘엔 또 포토존도 막 결혼식장에 설치해 놓거든요. 그 모든 게 결국엔 한 번만 사용되고 대부분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지금 이 저자께서는 그래서 결혼식을 어떻게 치르셨대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시고 이런 걸 계속 지적하시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하차하시진 않으셨고요. 네. 결혼하려다 네. 포기하시진 않으셨고 결국 결혼식은 하셨는데요. 중고 거래 앱에서 산 5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네. 헬퍼 멋지다. 이모님 없이 네. 주택을 개조한 작은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본인도 이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뭔가
뭔가 틀에 박힌 결혼식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소비하지 않는 결혼식 안 하겠다고 애쓰다가 네. 뭔가 또 하나의 완벽에 늪에 빠져버린 약간 나르시시스트 신부가 되어버렸다고 또 평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역시 그 이소연 작가답게 최대한 환경을 위해서 더 나은 결혼식을 선택한 건데, 아니 이거 꼭 결혼식을 앞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지난한 그 과정을 지금 거쳤던 네. 그 결혼하셨다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 선택일까? 그게 꼭 나한테 필요한 선택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남겨주네요. 네. 그래도 저도 결혼을 하기도 네. 해서 너무 술술 잘 읽혔고, 뭐랄까, 이제 이게 진짜 결혼식만 바라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소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네. 남을 나와 비교하는 방식, 그리고 또, 의례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장례식도 남아있을 거고 제가 스스로 치르진 않겠지만 그렇네요. 네, 뭔가 아니 우리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방식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의무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그것들을 좀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어떤 결혼식이 좋은 결혼식인가라는 질문보다 우리는 어떤 결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의례 의식이 많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꼭 한 번쯤 우리가 또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소연 작가였어요, 그렇죠? 네.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오늘 아주 색다른 책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